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SK증권의 이재규고요. 오늘도 우리 결정적 한수를 진행을 할 텐데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웠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종가가 저가로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안 좋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오늘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전반적인 기조 자체는 여전히 우상향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 오늘도 뭐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가끔씩 이제 제 방송을 눌러보는데 초반에 인사할 때는 굉장히 조용히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한 20분, 30분 지나가면 또 악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조용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한번 해볼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시장이 안 좋거나 어려운 날에는 웬만하면 우리 채팅창을 보면서 진행을 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준비가 바로 안 돼가지고 채팅창을 바로 열 수는 없지만 제가 다음번에 우리나라 시장이 하락을 할 때에는 채팅창을 열어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렇게 좀 인사도 나누고 고충도 좀 들어드리고 제가 뭐 종목 상담까지는 아니어도 업황에 대한 전반적인 뷰는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또 시장이 어려울 때 제가 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음번에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제 어제 클로징 벨에 나와서 어떤 말씀 드렸냐면 아랍에미리트가 오펙을 탈퇴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유가가 많이 공급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종국에는 유가가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어제 왜 유가가 빠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제가 어제 방송을 했는데 그 방송이 클로징 벨이라고 해서 이 결정적 한수를 말하고 있는 저와 어제 클로징 벨에 나왔었던 제가 다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되짚어 가면서 현재 시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놓치고 있었던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유가가 계속해서 많이 빠지지 않고 있었던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정상화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유가가 많이 안정이 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제 뭐 아랍에미리트가 탈퇴한다라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가 이어지고 있다. 공급이 제한되고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봉쇄된다라고 한다면 유가가 많이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저는 시간이 좀 지나가면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증산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유가는 언젠가는 표현이 좀 그러네요. 그죠? 당연히 빠질 건데 제가 언젠가는이라는 표현은 좀 집어넣도록 하고요. 그래도 좀 안정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시장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매크로가 예전에 뭐 6월달, 4월달, 4월 중순보다 지금 좀 안 좋아졌는데 종합주가 지수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어쨌든 지난주 후반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 했었죠. 매크로가 4월 중순보다 안 좋아졌는데 종합주가 지수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했죠. 하나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잊고 지나가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약간의 오버슈팅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의 결론은 뭐였냐면 당시에 제 결정적 키워드의 결정적 한수의 키워드가 변동성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의 경우의 수와 두 번째 경우의 수 모두 다 시장에 변동성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런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좀 더 길게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길게 본다면 우리나라 시장이 우상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는 매수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전 여전히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결정적 한수에서 제가 요 매크로라는 키워드를 오랜만에 좀 잡아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잠정 실적 발표하고 나서 계속해서 좀 좋다라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투심이 많이 흔들리면 안 되고 주식 비중을 계속해서 좀 보유해서 가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그래도 좀 교육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결정적 한수는
제가 매크로라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죠.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으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리는 것들, 다른 전문가분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라는 것은 시장에 자금이 풍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이 올라가려고 하면 자금이 또 강하게 들어올 수가 있고, 오늘처럼 좀 불안정하게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들어와 있는 유동성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또 매물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요건 유동성 설명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시장이 움직일 때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유동성을 기반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전 이게 무조건 근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우리 거의 첫 방송에 수급은 모든 것을 우선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뭐 포워드 PR이 5배다, 4배다 이런 것 백날 이야기해봐도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그 종목을 매수하는 주체가 없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잡주고 아무리 뭐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어떤 주체가 매수를 하게 된다면 그 기업의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급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이 수급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오늘 결정적 한 수의 키워드인 매크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을 보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유가, 그리고 환율,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를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개의 매크로를 놓고서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요 매크로에 의해서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의 총량이 바뀔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말씀드릴 거고, 저는 기본적으로 음봉이 한번 크게 나오면 그때부터는 제가 경계를 합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왔죠. 정말 입버릇처럼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음봉이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계를 합니다. 지금 좀 경계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주식을 매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방송에서 지금은 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모든 밸류라든지 수치가 긍정적이지만 일단 저는 시장에서 음봉이 크게 나오면 경계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 주식을 막 매도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주식을 매도한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홀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계를 한다라는 거죠. 다음 주에 매크로가 어떻게 움직일지, 오늘 사실 저는 빅테크 실적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 아닌 우려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시장 흐름이 잘 나왔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빅테크가 어느 정도 조금만 부러진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아가지고 좀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뭐 빅테크 쪽은 전 잘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FOMC 회의에서 매파적인 발언들이 좀 있었던 부분들, 매파적인 발언이라기보다는 FOMC 회의 자체는 매파적이었고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약간은 이제 보듬어주는 코멘트가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매크로에 영향을 많이 미치다 보니까 이 매크로를 우리가 봐야 되는 명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매크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당연히 포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자, 자료 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결정적 한 수. 벌써 4월 말일이네요. 그죠? 아마 이번 달에 주식 투자를 좀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는 정말 좋으셨을 것 같아요. 거의 한 달 동안 랠리가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계좌가 좀 밀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심적으로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현재 시장 자체는 저평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매크로가 좀만 안정되면 괜찮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해외 시장 흐름 및 특징입니다. 다우존스는 밀렸고요. 나스닥은 좀 올라왔고, 전반적으로 뭐 요거는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죠. 넘어가도록 하고, 오늘 결정적 한 수의 키워드는 매크로입니다. 매크로. 우리가 미국의 10년물 국채가 왜 중요한지, 뭐 달러원 환율이 왜 중요한지, 유가가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이게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그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전 요즘에 걱정이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 이제 시장에 참여를 하는 분들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저는 시장은 모든 것보다 선행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올라가고 시장이 많이 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나중에라도 매크로가 안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과 유가가 많이 빠지진 않았었죠. 근데 이제 어제 좀 가파르게 한번 튀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일단 매크로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격언들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매크로 이해 없이 투자하는 것은 나침판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다.
레이 달리오라는 분이 말씀을 하셨고요. 뭐 드러켄 밀러 같은 경우도 금리라든지 인플레라든지 통화 정책의 흐름을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뭐 환율이 올라갈 때는 우리가 어떤 업종을 봐야 되고요. 환율이 빠질 때는 어떤 업종을 봐야 되고요. 또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 어떤 업종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빠지면 어떤 업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수혜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업종군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어제까지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다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서 시장이 갑자기 꺾인다, 혹은 뭐 유가 하락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매매하셔야 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시장에 들어온 이상, 제가 좀 무서운 말씀 하나 드릴까요? 시장에 들어온 이상 여러분들은 10년 후에도 주식 매매를 하고 계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20년 후에도 주식 매매를 하고 계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앞으로 5년이든 10년이든 주식 투자하시면서 시장에 남아 계시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니까 잘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일단 매크로 수치를 한번 봐볼게요. 환율이 1,484원, 제가 옆에 이렇게 휴대폰이 있는데 휴대폰으로 매크로를 좀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업데이트가 잘 안 되네요. 휴대폰이 오래된 거라서 그런지 어찌됐건 간에 환율은 제가 요 PPT 자료를 만들 때는 1,484원. 그리고 유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배럴당 109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이 정도면 약간 쇼크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발적으로 발작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발작이나 쇼크나 영어랑 우리나라 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고객 예탁금은 다행히도 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 잔고도 늘어나고 있고요. 가장 밑에 있는 요 4.432%, 요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시장에 지금 4.413%까지 조금 내려왔네요. 그래서 요 매크로에 대해서 제가 매번 이제 여러분들께 매 시간마다 보여드리면서 지금 매크로가 좋아졌습니다, 나빠졌습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거는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요 자료 있죠. 뭐 4월 3일부터 뭐 4월 30일까지 나왔었던 자료들을 이렇게 그냥 차트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좌측에 보시면 환율,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이게 이제 10년물 미국의 국채거든요. 국채금리. 여러분,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걸 의미해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죠. 저도 주식쟁이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채권 시장이라든지 환 시장 같은 경우는 주식 시장보다 규모가 큽니다. 제가 막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깐 찾아봤더니 글로벌 시장에서 채권 시장의 규모가 150조에서 170조 달러라고 해요. 150에서 170조 정도의 달러 시장이 아니라 그 단위 자체가 달러죠. 굉장히 큰 규모죠.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글로벌 주식시장이 120에서 130조 달러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채권 시장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볼 때에는 매크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가 최근 들어서 뭐 4월 16일 날 저점 찍고서 갑자기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주식을 매수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4% 수익 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채권으로 자금이 넘어갈 수 있죠. 만약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10%라고 한번 해봐요. 그럼 누가 주식 투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위험자산이 아니라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물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명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저도 어려울 정도로 채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증권사에 들어오는 직원들이나 이런 증권사의 신입들 같은 경우도 똑똑한 친구들이 채권으로 많이 갑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주식시장에 대한 메리트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걸 어떻게 또 단순하게 표현을 해드리자면 또 한 가지는 인플레이션이 안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방증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보세요. 여기 좌상단에 있는 환율도 올라가고 있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올라왔다라는 거죠. 이건 기본적으로는 주가 흐름이 약간 반대급부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그런 말씀들을 드렸어요. 매크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우리 시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잊고서 반영이 된 거였다면 좋았겠지만 뭐 지정학적 리스크는 남아있는 것 같고,
남아있는 것 같고, 어쨌든 미국의 국채금리가 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불편하다. 그리고 여기 좌하단에 있는 게 유가죠. 유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힐 가능성이 낮다. 그런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제가 또 악을 쓰고 있네요. 잠시만요. 물 한 잔 마시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죠. 어쨌든 유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잡히지가 않고 이런 과정에서 매크로적인 변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매크로 아까 전에 채권 시장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또 환시장도 있어요. 환시장. 외환시장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FX라고 하는데 하루 거래 대금이 7에서 8조 달러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총량을 계산하기는 좀 어렵고 하루에 거래가 되는 금액 규모로 따져본다면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많이 보고 있고 주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채권시장과 환시장에 대한 동향을 주식 투자자로서는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에 매크로적인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최근 20일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넣어놨으니까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환율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유가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제가 요거를 뭐 자료로 만든 건 아니라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유가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유가의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모든 것들이 비싸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유독 그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자재 같은 경우는 수입을 하죠. 그리고 이제 수출도 하고요. 그런 구간에 있어가지고 유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봉쇄됐을 때 아시아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큰 피해를 받을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 많았죠. 원유를 많이 수입해 오기도 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수입 물가 자체가 튀기 때문에 전반적인 인플레가 우리나라에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의 흐름에 따라서 뭐 우리나라 경제 상황 자체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제가 오늘 뭐 이렇게 뭐 경제 분석을 한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순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유가가 올라갈 때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업종들이 수혜를 받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정유 업종들이 수혜를 가장 많이 받거든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재고 자산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정유주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뭐 S-오일이라든지 뭐 GS 같은 기업들이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뭐 그 유가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또 굉장히 재밌어요. 갑자기 이제 유가가 상승을 하니까 에너지 관련주가 많이 움직이죠. 오늘도 보시면은 뭐 풍력 관련주들, 오늘은 제가 HTS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정확하겠네요.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뭐가 있었을까요? CS 윈드라는 기업입니다. 1.6%. 종합주가지수 대비해서는 이 정도면 견조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오늘은 태양광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죠.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도 주가 많이 올라왔고요.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올라왔고요. OCI 홀딩스 같은 경우도 올라왔고요. 오늘 두산에너빌리티는 제가 보질 못했는데 마이너스 1.7%.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거나 대체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자금이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유주들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에 따른 수혜주들이 있다라는 부분, 반대로 제가 많이 말씀드렸었던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반사 수혜가 아니라 이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죠. 특히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달러 강세에 대한 피해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고 달러까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최악의 경우에 놓여 있는 부분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해운주들 같은 경우도 피해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가가 올라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과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을 구분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근데 과거에는 유가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신재생 에너지들이 움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유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방산주들도 주가 흐름이 잘 나옵니다.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경우는 현대로템도 주가가 좀 올라왔었는데 이런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 에너지 안보, 유가와 연동이 되면서 사실은 이거는 앞뒤가 좀 바뀐 거죠. 유가 때문에 방산이 움직인 건 아니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유가도 움직였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방산도 움직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고 환율도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우리나라는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 국가예요. 자원이 많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저는 예전에 처음에 주식을 투자했을 때 뭐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국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땐 저도 이제 20대 초반이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그 나라들이 하고 있는 산업들을 가만 살펴보니까 뭐 대단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접근 방식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기술 집약적인 나라거든요. 근데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관광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뭐 저기 브라질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또 자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는 변동성에 취약하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에는 잘 모르니까 뭐 유럽 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무조건 좋은 나라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래도 이제 40대 중반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 같더라고요. 규모도 작은데 그래도 잘하고 있고 기술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대단한 나라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산업적인 구조 자체가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환시장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수출 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제품들이 저렴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을 많이 하는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환율이 올라가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종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환율과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 원 환율이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원 달러 환율이라는 그 용어도 많이 입에 많이 배어 있는데 달러 원 환율이 맞다라고 해요. 달러 원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반비례해서 빠지죠. 요건 일단 기본적인 시그널이 아니라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는데 참 아이러니하죠. 삼성전자와 현대차 같은 경우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수출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이제 수출 물량이 늘어나고 실적도 좋아지는데 시장은 반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이것도 이제 뭐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딱딱 답이 나오진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환시장입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메리트도 있지만 환차손을 입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시장에 대한 영향도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제가 따져보니까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현대차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조선 쪽도요, 여러분.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그에 따른 수혜를 많이 받습니다. 조선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그래서 이쪽은 이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분류를 해놓을 필요가 있고 반대로 이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수주라든지 뭐 소비주 같은 것들 소비주 근데 요즘에 또 주가 흐름 좋으니까 이 앞뒤가 좀 안 맞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찌됐건 간에 환율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도 결국엔 매크로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업종군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10년물 국채금리 죄송합니다. 제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래도 내용이 좀 더 중요하니까 잘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10년물 국채금리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10년물 국채금리는 4.3%에서 4.4% 올라가게 되면 많이 들으셨던 내용이 아마 트럼프가 탁코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건 트럼프뿐만 아니라 미국의 그 대형 IB들 같은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도 4.3%, 4.4% 넘어가게 되면 미국의 경제가 버텨내질 못할 것이다라는 분석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약간 공식처럼 생각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은행주들이나 우리나라로 따져보면 은행주라든지 뭐 보험사라든지 이런 것들 가치주들이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런 명분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유가와 환율과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를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도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시장은 여름이야.
지금 시장 겨울이야 이걸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다라고 해서 어제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이어졌었던 반도체를 필두로 한 주도 섹터가 있는 상황에서 다른 업종들이 선순환되는 기조 자체가 완벽하게 바뀐다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씀 잘 안 하는데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은 그냥 교육 공부 삼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크로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크로를 알아야지만 어떤 종목군들이나 어떤 업종에 대한 어떻게 보면 뭐 비중을 좀 더 늘릴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런 판단이 설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매크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별로 어렵진 않으니까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기본적으로 뭐 아까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형 국가인데 환율이 올라가면 시장이 빠진다라는 것은 환차손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크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시장과 채권시장이 더 규모가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시장과 채권시장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아까 전에 만들어 봤던 게 환율이 올라갈 때 수혜주, 피해주, 뭐 유가가 올라갈 때 수혜주, 피해주 이야기를 했는데 큰 흐름에서 보면은 또 다른 투자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여기 나오는지 모르겠네. 제가 요거를 좀 키워놓고서 했어야 되는데 그냥 말씀으로 한번 드려볼게요. 자 보세요. 그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간다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환율도 뭐 1,500원에 육박해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도 지금 4.4%까지 올라왔어요. 여기를 뚫고 넘어가서 쭉쭉쭉쭉 올라가면 그건 정말 안 좋은 거겠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정말 안 좋다라는 것은 그때는 우리 주식 다 매도하고 도망가야 돼요. 그거는 무언가 큰 문제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 지금 큰 문제가 있을까? 지금 미국에서 뭐 사모 대출에 대한 이야기들 여전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빅테크 기업들이 수익성이 안 좋아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어요. 근데 오늘 뭐 실적 나오는 내용들이나 캐펙스 투자에 대해서 들어보면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모대출 쪽 같은 경우도 과거와는 이 사모대출의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이 세 가지 매크로 있죠. 유가, 환율,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과연 더 올라갈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안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환율과 유가와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진짜 경제가 실물 경제 자체가 어그러질 수가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음봉이 떨어졌고 제가 방송 서두에 경계를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우상향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데에다가 우리가 포인트를 둘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제가 매크로를 준비를 한 거예요. 시장을 볼 때 우리가 사실 종목이 엄청나게 좋잖아요. 독자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그 종목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높다라고 한다면 매크로고 뭐고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전반적인 내가 지금 자산이 예를 들어가지고 주식에 20% 들어가 있는데 이걸 30%로 늘릴까 10%로 줄일까에 대한 고민을 할 때에는 매크로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바꿔보면 뭐가 될까요? 매크로는 지금 제가 봤을 때 가장 안 좋은 상황입니다. 가장 안 좋은 상황에서 오늘 음봉이 나왔어요. 아마 이 음봉이 나오는 과정에서는 이 매크로에 대한 경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매크로가 더 악화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자금들은 다시 한번 유입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오늘 음봉에 대해서는 주식을 매도하진 않지만 경계를 하고 여기서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분석을 해야겠지만 구조적으로는 매크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은 낮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시장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흐름을 그려놓고 거기서 내가 어떤 업종을 볼지 어떤 섹터를 볼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이런 형태로 매매를 하면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정말 주식 투자를 좀 오래 하신 분들만큼 실전 투자의 실력이 좀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매크로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제가 이 주요 뉴스라든지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결정적 한수 시간에선 사실 비중이 많지는 않아요. 제가 이 주요 뉴스와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내용보다는 이 앞전에 말씀드리는 이 주저리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더 포인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제가 지금부터 뉴스와 뭐 섹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쭉쭉쭉 넘어갈 텐데 여기서도 이제 매크로에 대해서도 가끔씩 이제 언급을 드릴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매크로를 어떤 식으로 보고 있고 업종이나 뉴스에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구나. 이런 관점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지금 자료 보면은 뭐 유가, 환율 등 위기 상황에도 금융 뭐 이렇게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뭐 환율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유가가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미국의 뭐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고 있고 국제 유가가 올라간 부분들과 이제 먼저 올라갔다라는 건 아니고요. 소비자 물가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결국엔 유가가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오늘 FOMC에서도 부담감을 많이 줬고, 제가 지금 페드워치 2를 확인은 못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사실 FOMC 회의 하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카톡이라도 문자라도 좀 보내드릴 수 있었으면 제약바이오가 오늘 좀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저한테 그런 방법은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매파적인 기조가 좀 나와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낮아지다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좀 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더 악화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매크로가 안정이 되면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키움증권에서 나온 내용들이 있는데 국제 유가 수준이 뭐 WTI 기준으로 90에서 120 정도가 놓여질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1,400원대 후반에서 1,500원대 초반에 이제 우리나라 환율 자체가 형성이 될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이때는 매크로적인 부분들은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매크로적인 부분들은 한 번씩 발작을 보이거든요. 발작을 보이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제자리에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고, 제자리에 돌아오지 않고 만약에 발작을 해서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기간을 보셔야 돼요. 기간. 그래서 이렇게 좀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저는 90배럴에서 120배럴 사이, 요 120배럴도 전 너무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잠깐 못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그 아랍에미리트가 오펙을 탈퇴를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전쟁이 나고 나서 2달 정도가 지났거든요. 한 9주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9주에서 10주 정도. 이렇게 되면 각 국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비축류들이 동이 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물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가 자체가 많이 빠질 수가 없다라는 거고, 아랍에미리트가 오펙에서 탈퇴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물량 자체가 바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최근에 100달러를 넘어간 가장 큰 명분은 미국이 이란의 군사적 행동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추가적으로는 비축유, 가지고 있었던 물량들이 거의 다 소진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배럴당 90에서 120 정도에서 머무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미국이랑 이란이랑 사이가 좀 갑자기 급격하게 좋아지면 좀 빠질 수도 있긴 하겠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나리오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하늘색으로 이렇게 음영이 들어간 곳 있잖아요. 가만 보시면 이렇게 한번 올라왔다가, 그죠? 제가 마우스로 뱅글뱅글 돌리는데 이 최저점에서 잠깐 올라왔다가 밀리죠. 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뭐가 있었느냐? 유가가 안정이 됐고 환율이 내려갔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매크로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이제 우리 댓글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좀 초보 투자자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매크로를 꼭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가 캐펙스 투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들은 계속해서 캐펙스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 초반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좋았다라는 말씀, 그리고 밸류적으로는 메리트가 좀 있다라는 얘기들까지 전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유가, 뭐 아랍에미리트 오펙 탈퇴에도 올라간 거의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남겨놨었던 물량들을 다 쓰고 그 물량들이 빠르게 공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도 한 가지 몫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는 전력설비 관련주들 변동성 나왔고 유가 상승에 따라서 에너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신재생 쪽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뭐 방산, 이건 지정학적 리스크죠.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파생되고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나왔고 지주사나 금융이 움직인 것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국의 국채금리라든지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금융주들이, 그러니까 은행이나 보험주들의 주가 변동성이 잘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왜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는지, 그죠? 넘어가 볼게요. 2차 전지 멀티플이고요. 제가 일단 중요한 얘기들은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들은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쭉쭉 넘어가서 뒤에 있는 이야기들을 드려볼게요. 제가 자료는 많이 가지고 왔는데 엔터도 가지고 왔고 게임도 가지고 왔고 화장품도 가지고 왔고 항공도 가지고 왔는데 오늘 뭐 우리 포트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매번 제가 빠르게 끝내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정적 한수 인사이트 오늘 정리할게요. 주도 섹터는 AI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렸죠. 만약에 여기서 우리나라 시장이 급락을 한다면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담아야 되는 것은 반도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많이 안 밀리고 다른 업종이 선순환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른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거든요. 자금이 풍부하니까 얘들이 버텨주면 다른 업종이 움직인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같이 밀리잖아요. 그때는 반도체가 가장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다음 주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지만 여전히 반도체가 주도 섹터라는 말씀 드리고 종목별 장세는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통신주들도 반등이 좀 나오더라고요. 통신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과 좀 엮이면 소재성 재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통신 장비 쪽 같은 경우도 어쨌든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꽤나 한 달 정도 한 2주 정도는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되반등이 기술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와 코스닥은 우상향이 기대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소비재, 화장품과 의류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부터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특히 의류 관련주들도 변동성이 오늘도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맞아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선순환 관점으로 시장을 좀 보실 필요는 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에도 또 밀리면 그때는 주도 섹터인 반도체를 우선순위로 둬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에 반도체가 바로 대반등을 준다면 다른 업종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거는 여러분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 투자를 하는 가장 큰 명분은 그래도 수익을 내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여건상 나는 좀 빠른 매매가 어렵고 순환매에 대한 관심이 없고 난 대장주 위주로 매매할래 라고 한다면 반도체만 하셔도 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반도체 100%는 아니지만 반도체에서 떨어져 나오는 뭐 전력기기라든지 그리고 반도체랑 완전히 우리가 직접적으로 엮기는 어렵지만 조선이나 방산이나 원전, 그러니까 요즘에 다시 한번 조방원도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런 주도 섹터에 대한 관심이 우선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장 초반에 어제 두산 로보틱스가 시간 외에서 움직였고 넥스트레이드에서 움직였고 오늘 로봇주들도 반등이 장 초반에는 좀 나왔는데 장 후반부에는 많이 밀렸죠. 근데 저는 로봇은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올해 상반기 때 여러분 로봇주들 주가 흐름 좋았거든요. 대체적으로 상반기 때 좋았던 기업군들이나 업종군들이 연말에도 좋았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로봇주들은 우량 기업들 위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크로가 오늘 결정적 한 수였기 때문에 매크로 일부 악화도,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준비했었던 자료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매크로 일부 악화돼도 증시가 견조했었는데 오늘은 좀 밀렸죠. 그래서 우리가 매크로에 대한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길게 본다라고 하면 경계는 필요하다. 길게 보면 괜찮은데 단기적으로는 경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매물 출회가 좀 나왔다라는 부분. 그리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상향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비중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난 월요일과 오늘입니다. 보시면은 이거 좀 잘못된 건 아니고요. 지금 뭐가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요. 여기 한번 보도록 하죠.
화장품과 의류와 엔터와 통신 쪽이 지금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반도체라든지 시장의 주도 업종들을 많이 채워놨었던 상태에서 지금 이제 뭐 의류라든지 화장품주를 우리가 좀 담아놨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며칠 전부터 통신주를 담아놨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엔터도 좀 담아놨거든요. 순환매의 관점, 반도체가 많이 밀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업종들에 대한 순환매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포트를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공격적인 포트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 40%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가 20%라는 것은 다른 업종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저 이제 굉장히 짧은 연휴가 들어왔는데 주말 그 연휴 푹 쉬시고요. 저는 시간이 또 다 돼가지고 전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결정적 한 수네요. 제가 굉장히 기다리는 시간인데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요. 매크로 공부 오늘 뭐 연휴 때 한번 하시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